저는 충청도 서산에서도 더 들어가는 바닷가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서울로 귀경하여 학교를 다니고 사업도 하였는데요. 나이가 되어 고향으로 귀촌을 하여 10여 년 소일 삼아 농사지으며 살아온 73살 먹은 남자입니다. 시골에 오니 젊은 사람들은 다 도시로 떠났고 마을에 남은 사람들은 평생을 살아온 노인들 뿐이라 제 나이가 적지 않은데도 이곳에 오니 청년 소리 듣고 살고 있습니다. 나를 겪어본 동네 사람들은 저를 보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하지요. 모난 짓 하지 않고 마을 어른들과 더불어 소통하고 살다 보니 잘 봐주신 것 같아요. 젊은 시절부터 이웃과 다툰 적 없고 남의 것 탐내며 욕심낸 적 없고 누가 어려우면 먼저 손 내밀었으니 그런 말을 들어도 크게 틀리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네 경조사가 있으면 빠짐없이 챙기고 밭에서 뭔가 나오면 이웃집 담 너머로 먼저 던져주면 그분들은 더 많은 것을 나눠주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시골의 인심이죠.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 감사하게도 인정을 받고 살고 있지요. 시골에서 살려면 뭐니 해도 내가 더 양보하고 더 베풀지 않으면 시골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촌을 했다가 시골 사람 텃세가 보통이 아니라고 하면서 못 버티고 떠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골의 생리를 모르고 도시에서 살던 방식대로 살다 보니 하나부터 열까지 안 맞는 거지요.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도시 살던 사람이 내려오면 일단 본인들의 토지에 측량을 하여 울타리 먼저 칩니다. 그러나 시골은 네 것 내 것이 없이 같이 사용하지요. 땅도 내 땅, 네 땅 상관없이 지나다니고 함께 이용을 하는데 도시에서 온 사람들은 자기 거라고 울타리를 쳐버리고 못 다니게 하니 그것부터가 안 맞는 겁니다. 우리 부부는 그런 생리를 잘 알기에 양보하려는 생각이 많다 보니 마을 행사 있을 때에는 앞장서고 찬조도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렇게 소박하고 조용하게 하지만 참 따뜻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부부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공부를 잘하여 서울로 대학 보내놨더니 졸업을 하고 대기업에 취직하여 그것만으로도 배부르듯이 뿌듯했지요. 그 아들이 어느 날 전화를 해오더니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상대가 서울 부잣집 딸이고 스카이라 불리는 명문대를 나왔다고 해서 내심 기대를 하였지요. 저는 그저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고 명문대까지 나왔으면 모든 면에서 훌륭할 거라는 생각을 생각하고 결혼을 승낙해줬습니다. 처음 며느리를 만난 날을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며느리가 온다고 하는 날 아내가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직접 담근 깍두기에 간 묻힌 나물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정성이 고스란히 담긴 밥상을 차렸지요. 그런데 며느리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손으로 가리는 겁니다. 말로 하지는 않았지만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냄새난다는 표정이었지요. 멀리까지 오느라고 시장할 텐데 많이 먹으라고 하면서 상을 그 앞으로 밀어줬더니 자리에 앉아 밥상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머니, 저 요즘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높아서요. 이런 고기는 먹으면 안 될 것 같네요. 나이도 얼마 퍼먹지도 않은 것이 벌써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것도 건강에 문제가 있겠다 싶어 마음에 안 들었고 말하는 꼬라지도 네 가지가 없어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굳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나름대로 신경을 쓴다고 소고기로 국도 끓이고 돼지고기도 볶고 신경을 썼는데 정성 들인 밥상에 그런 말을 들으니 기가 막혀 하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아무리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그렇게 직접적으로 대놓고 말한 사람은 없지요. 저는 그냥 웃으며 넘겼습니다. 첫 만남인데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성격이 당돌한가 보다 라고 말이지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우리 네 식구가 마루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데 며느리가 불쑥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우리 가족은 다 서울인데 성수 씨만 시골이라 한 번씩 오려면 보통 일이 아니네요.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누가 자꾸 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멀어서 불편하다기보다는 본인들은 도시에서 사는데 여기 시골 사람들하고는 격이 안 맞아서 불편하다는 말로 들렸습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상대가 어른이고 그것도 시부모라면 자제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애는 거침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는 순간 마루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 녀석은 눈을 내리깔았고 제 아내도 기가 막힌지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며느리의 얼굴을 바라보니 참 당당한 얼굴이었습니다.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철딱서니가 없는 표정을 하고 있었지요. 저는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얘는 머리가 좋아. 명문대학은 졸업했는지 모르지만 개념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없어서야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 아내도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찍혀버린 첫인상에 대한 생각은 이후로도 오랫동안 제 마음 한켠에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애하고 평생을 가족으로 산다고 생각하니 끔찍했지만 아들 본인이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내가 데리고 살 것도 아닌데 싶어 허락을 했지요. 결혼식은 서울의 큰 예식장에서 치렀습니다. 기죽기 싫어서 며느리 측에서 원하는 대로 신혼집 사는데도 무리해서 보태주었지요. 저도 아내도 그저 아들이 잘 살기를 바랐으니까요. 식장에서 며느리 친정 부모와 인사를 나눌 때도 저는 최대한 예의를 다했습니다. 그쪽에서 우리 부부를 보는 눈빛이 영 탐탁치 않아 보였지만 그것도 모른 척 넘겼지요. 문제는 결혼 이후였는데요. 명절이 되어 며느리가 내려오면 집안 분위기가 웃음꽃이 피고 화기애애하는 것이 아니라 싸늘해졌습니다. 명절 전날부터 온 식구가 함께 음식을 준비하는 게 우리 집의 오랜 풍경이었는데 며느리는 명절 당일에 오고 집에 와서도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지요. 시어머니가 넌지시 같이 전이라도 부칠까 하면 저 그런 거 안 해봐서 잘 못해요 라며 시선도 주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못하면 식사 후에 설거지라도 해주면 좋으련만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였지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는 어김없이 친정 자랑이 시작되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골프 치고 올라오다가 다른 차가 받아서 접촉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 차가 얼마짜리라고 가격을 말하는데 본인은 아빠 차가 아까워하는 말이겠지만 우리 귀에는 우리를 무시하고 본인들 자랑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졌습니다. 얼마짜리 차를 몰고 자기 어머니가 어느 백화점 VIP라는 이야기들이었지요.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 부부는 늘 대비되는 존재였지요.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뜻은 분명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 집안과 수준이 다르다는 것이었지요. 저는 그때마다 꼭 참았습니다. 아들이 난처해질까봐 그리고 혹시 내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닐까 싶어서였지요. 하지만 며느리는 점점 더 선을 넘어왔습니다. 결정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정성껏 담근 김치를 들고 아들네 아파트를 찾아간 날이었지요. 서울까지 올라가는 길이 멀어도 아들이 엄마가 담근 김치를 먹고 싶어 한다니 기꺼이 버스를 타고 올라간 겁니다. 아내가 아파트 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며느리가 문을 열고는 김치통을 들고 있는 아내를 보더니 문을 반쯤 막고 섰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아내가 내민 김치통을 받지도 않고 현관 바로 옆에 놓고 거들떠보지도 않는 겁니다. 아내의 눈앞에서 말이지요. 어머니 김치 비린내 나는 거 가져오지 마세요. 애 아빠 잘 안 먹어요. 아내에게서 그 이야기를 들은 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이야기하면서도 울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게 보였습니다. 겨울 내내 자식들 먹이겠다고 배추 키워 다듬고 절이고 양념 버무리며 허리가 빠지게 힘들도록 담근 김치가 쓰레기통에 들어간 겁니다. 우리 집 김치는 동네에서 맛있다고 소문난 김치입니다. 젓갈을 많이 넣기 때문에 맛이 있는데 요즘 젊은 애들은 김치를 담궈도 액젓으로 조금 넣다 보니 김치 맛이 제 맛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며느리는 이렇게 젓갈이 많이 들어간 김치는 비린내 난다고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아들한테 전화하지 않았고 속상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 부부 사이에 부모가 끼어들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지요. 내가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더라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숨김없이 다 하는데 상대가 좋아하는 말인지 싫어하는 말인지도 모르고 생각나는 대로 내뱉는 통에 상처가 많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네를 방문했을 때 제가 읽어온 농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농사 지으면 힘들고 몸이 아프니까 아프다 소리 하시지 말고 그냥 쉬시라고 합니다. 시골에 살면서 남들은 다들 바쁘게 일을 하며 사는데 남들 보는 눈이 있어 마냥 놀 수만도 없고 오히려 소일 삼아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것이 좋거든요. 마침 그해 수확이 좋아서 수입이 좋다고 그 얘기를 하다가 우리 땅은 토질이 좋아 농사가 잘 된다고 하면서 땅 이야기를 잠깐 꺼냈더니 며느리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요즘 시골 땅값은 얼마나 하나요? 개발될 지역에 땅이 많아야 하는데 여기 시골에 노는 돈도 안 되고 농사 짓기 힘만 들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마음속에 단단한 오기가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화가 난 다기보다도 때가 되면 그때 어떤 시기로든 복수를 해서 코를 납작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의 일들을 여기에서 다 말을 하지는 못하지만 며느리에 대한 불만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쌓여만 갔습니다. 그 이후로도 며느리의 행동은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대담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처음에는 저런 사람인가 보다 하고 넘겼던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넘어가지지가 않더라고요. 아들 내외가 내려온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모처럼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다고 해서 아내가 아침 일찍부터 장을 보고 부산을 떨었지요. 텃밭에서 직접 뽑아온 상추에 된장찌개, 간장게장까지 담아 밥상을 가득 차렸습니다. 아들 녀석은 역시 우리 엄마 밥이 최고야 하며 좋아했는데 며느리는 수저를 들더니 간장게장을 한번 보고는 슬그머니 밀어놓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 저 갑각류 알레르기 있어서요. 처음 듣는 소리였습니다. 그 전에 게장이 나왔을 때는 먹는 것을 본 것 같았는데 싶었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지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밥을 두어 숟갈 뜨더니 젓가락을 내려놓고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아내가 보는 앞에서 배달 앱을 열어 무언가를 주문하는 겁니다. 요즘은 시골도 배달 문화가 발달하여 농사일 하다가 먹는 새참도 모두 배달시켜 먹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초인종이 울렸고 며느리는 자연스럽게 일어나 포장된 샐러드와 단백질 쉐이크 같은 것을 받아들고 와서는 식탁 한켠에 펼쳐놓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그 자리에서 뭐라 할 수 없으니 그냥 웃는 낯으로 밥을 떴지만 그날 아내가 밥을 얼마나 먹었는지 저는 보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공들여 차린 밥상 앞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며느리를 보면서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례함도 저 정도면 제주라 해야 할 판이었지요. 그런 일이 있고 한 달쯤 지났을까요? 며느리가 혼자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갑작스러운 출장이 생겨 못 온다고 했고 며느리는 어쩌다 보니 혼자 오게 된 것이었지요. 그날 저녁 네 식구가 아니라 셋이 밥상을 마주하게 되었는데 아들이 없으니 며느리는 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밥은 겨우 먹는 신용만 하고 거실 소파에 길게 누워 이어폰을 꼽고 영상을 보더라고요. 아내가 과일을 깎아 내밀며 먹으라고 하는데도 잘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과일 안 좋아하니? 하니 저 당 조절해야 해서요 하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내가 민망해서 과일 접시를 다시 부엌으로 들고 들어가는데 며느리는 시어머니는 보지도 않고 뭘 그리 보는지 핸드폰에만 눈이 박혀 있었지요. 기껏 고기 반찬 해줬더니 콜레스테롤이 있어 못 먹는다고 하고 남들은 없어서 못 먹는 간장게장 만들어줬더니 갑각류 알레르기 때문에 못 먹는다고 합니다. 또한 후식으로 과일을 줬더니 당이 있어 못 먹는다고 하면 도대체 뭘 줘야 먹을 건데?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고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이 꼴 저 꼴 안 보고 살면 좋으련만 며느리라는 가족의 이름으로 얼굴을 안 볼 수 없으니 볼 때마다 우라통이 터졌습니다. 며느리의 네 가지 없는 행동은 이 외에도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가 씻고 나오더니 저한테 다가와 뜬금없이 이런 말을 꺼내더라고요. 아버님, 저 내일 일찍 올라가야 하는데 혹시 이른 아침에 역까지 태워주실 수 있나요? 시골은 택시 부르기도 쉽지 않지요. 물론 태워다 줘야지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말투가 영 걸렸습니다. 부탁드려도 될까요?가 아니라 택시가 안 잡히니 어쩔 수 없이 당신한테 부탁한다는 식이었거든요. 마치 택시 대신 제가 있으니 쓴다는 투였습니다. 저는 그냥 알겠다고 했지요. 그리고 다음날 이른 새벽에 일어나 차를 끌고 역까지 태워다 줬습니다. 며느리는 차에 타면서 건네는 인사도 너무 성의가 없고 건성으로 감사하다고 한 뒤 핸드폰만 들여다봤고 역에 다 와서 차에서 내리면서도 수고하셨어요 라고 한마디 인사는 하였지만 진정으로 감사가 우러나서 하는 인사가 아닌 것이 느껴질 정도로 성의가 없는 게 문제라 서운하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혼자 운전하면서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서운하다는 말로는 모자란 뭔가 허탈하고 쓸쓸한 기분이었지요. 며느리가 점점 더 대담해진 건 아마도 우리 부부가 아무 말 않고 넘어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참는 쪽이 지는 것인지 아니면 참는 쪽이 더 당하는 것인지 그때쯤에는 저도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속이 뒤집어진 건 그해 추석이 지나고 얼마 안 되었을 때였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해오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는 겁니다. 아버지,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이번에 집을 좀 더 넓은 데로 옮기려고 하는데 자금이 좀 부족해서요.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돈 이야기구나 하고요. 아들이 얼마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자기 친정은 잘 살고 우리하고는 격이 안 맞는 것처럼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우리에게 저런 부탁을 하는 것을 보면 이런 철면피가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하면서 노후 자금으로 모아놓은 돈도 있고 농사가 많다 보니 한 해를 마무리할 때 보면 상당한 목돈이 매년 모이더라고요. 우리 부부가 농사 지으면서 허리 졸라매고 아껴온 돈이었지요. 저는 며칠을 생각했습니다. 며느리 꼬락서니를 보면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지만 아들이 혹시 저 여시 같은 며느리한테 기죽을까봐 안 해줄 수도 없고 해줘야 한다는 마음이었지요. 그래서 아내와 상의 끝에 보태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전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가 SNS에 올린 글이 아들 친구를 통해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새로 이사한 아파트 거실 사진과 함께 이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드디어 이사 완료. 서울의 집값이 이렇게 비싸서야 꽁알 같은 돈을 보태주니 감사하다는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고 본인들이 다 벌어 산 것처럼 저렇게 자랑질하는 꼴에 속이 터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전해 들었을 때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더라고요. 밤낮으로 일군 땅에서 나온 돈이 며느리 SNS에서 그렇게 표현된 겁니다. 아내한테는 차마 그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알면 상처만 될 테니까요. 하고 싶은 말들을 못하고 참고 살아 속병이 날 정도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어느 날 며느리가 아들과 함께 내려왔을 때 일입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화제가 시골 사람들의 교육 이야기로 흘렀습니다. 아직 아이가 없던 시절이었는데도 며느리가 대뜸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시골은 교육 환경이 너무 열악하여 젊은 사람들이 시골에 안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저 역시도 강남 학군 아니면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이 마을에서 태어났고 아들도 어릴 적 이 동네에서 살면서 공부를 잘해 고등학교는 대전에서 다녔고 대학교는 서울에서 다녔거든요. 이곳도 다 사람 사는 곳인데 말끝마다 시골 하면서 이곳을 비하하는 듯한 말투는 너무도 기분이 나빴습니다. 여기 와서 살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아들의 아내가 이 마을을 두고 교육 환경이 열악하다, 시골에서는 절대 못 키우겠다고 말하는 꼬락서니가 역겨울 정도입니다. 직접적으로 당신들이 살아온 곳은 아이 키울 때도 못 된다고 한 셈이었지요. 저는 그날 밤 마당에 혼자 나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먼 산 위로 별이 많이 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서울에서 살다가 이 별이 보고 싶어서 내려온 겁니다. 공기 좋고 인심 좋고 욕심 없이 살 수 있어서 내려온 이 고장이 며느리 입에서는 그냥 열악한 시골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비로소 더는 참지 않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들한테 직접 말하거나 며느리한테 화를 낼 생각은 없었습니다. 다만 제가 살아온 방식 그대로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이 사람이 언젠가 스스로 깨닫는 날이 오도록 지켜보리라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 뿌린 씨앗을 거두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약 1년쯤 지났을 무렵이었는데요.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처가 쪽에 사업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며느리 아버지가 운영하던 중견 제조업체였는데 본인들과 거래하는 협력업체에 공장 화재가 발생하여 줄줄이 자금줄이 막혔다고 합니다. 문제가 생겨 제품 생산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 모 기업이 등을 돌리고 은행 대출도 더 이상 어렵다는 상황이었지요. 저는 아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고 내가 더 이상 해줄 말이 없어 그래 알았다고만 했습니다.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나름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에서였을 겁니다. 그 큰 사업체를 도와줄 돈도 없을 뿐더러 설령 돈이 있다 할지라도 며느리 하는 꼬락서니를 보면 도와주고 싶어도 절대 도와줄 수 없다는 생각이 가득 찼죠. 다급하다 보니 며느리까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소식은 며칠 뒤에 들려왔습니다. 명문대 동문 네트워크를 총동원하고 친정아버지의 지인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도움을 구하러 다닌다는 거였지요. 하지만 돈이 필요한 규모가 워낙 컸습니다. 수십억 원의 채무를 단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인맥 안에 없었던 겁니다. 이쯤에서 제 이야기를 좀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부터 할 것이 없어 농사일을 하는 단순한 농부가 아닙니다. 젊은 시절 서울에서 제법 큰 기업을 운영했고요. 건설과 부동산을 주로 다루었는데 20여 년을 운영하면서 크게 성공하여 큰 기업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인정받고 자리를 잡았었지요. 그러다 60이 넘어서 다 정리하고 노후는 한적한 시골에서 보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아내와 상의하여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나이 먹어 너무 신경 쓰며 사는 것도 힘들고 도시의 삶이 지쳐서이기도 했지요. 시골 살면서 쉬겠다고 해도 마냥 누워서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시골 출신이라 그런지 소일 삼아 흙을 만지며 살고 싶다는 오래된 소망 때문에 과감히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내려온 것이죠. 제게는 부모님이 농사지었던 전답이 상당히 있고 그동안 건설업을 하면서 틈틈이 부모님께 사들인 전답들이 많아 시골에서는 분홍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일구는 이 밭과 논을 보고 농사나 짓는 별것 아닌 단순한 농사꾼으로 보였겠지만 그 주변 일대 수만 평의 땅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귀농하면서도 토지 자산은 그대로 유지해왔지요. 그리고 과거 사업을 하면서 맺어온 주거래은행과 금융권, 투자업계 인맥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며느리 친정 회사가 자금난에 빠졌을 때 저는 조용히 그 회사의 채무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참 묘한 일이 있더라고요. 그 회사의 주 채권단 중 한 곳이 제가 간접적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투자조합이었습니다. 세상이 좁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군요.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제가 마당에서 밭을 손질하고 있는데 마을 어귀에서 보기 드문 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오는 겁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이었지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정장 차림의 60대 남성이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멈춰서서 바라볼 만큼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제 옛 비서실장이었고 그들은 서울에서 일부러 내려온 거였지요. 그는 저를 보자마자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는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며느리 친정회사 관련 채권 처리 방향에 대해 제 의견을 구하러 온 겁니다.
저는 서류를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엮이지? 바로 답을 주지 않고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 보자고 하면서 미루었는데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제 때가 됐구나 하고 말이지요. 며느리가 수소문 끝에 도저히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건 사건이 터진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직접 며느리를 불러 앉혔다고 하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찾아가야 할 사람이 있다고 했답니다. 이분한테 가서 빌어야 한다. 다른 방법이 없다. 친정아버지가 내민 이름과 연락처를 본 며느리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전해 들은 바로는 한동안 그 종이를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고 하더군요. 약속 장소는 제가 정했습니다. 서울 시내 특급 호텔 라운지였지요. 저는 그날 오랜만에 옷장에서 정장을 꺼냈습니다. 짙은 남색 수트에 흰 셔츠, 그리고 오래된 시계 하나. 비서실장이 미리 와서 자리를 잡아두었고 저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기다렸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오는 모습이 유리 너머로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약속 상대가 시아버지인 줄 모르고 라운지를 두리번거리더군요. 그러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얼굴을 저는 오래 기억할 것입니다. 놀람, 당혹감, 그리고 그것들을 애써 감추려는 표정이 한꺼번에 스쳐 지나가는 얼굴이었죠. 며느리는 천천히 제 앞에 와서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최대한 낮고 차분하게 유지했습니다. 오느라 수고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나도 몰랐어.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도움을 부탁드린다는 말을 꺼내려 하더군요. 저는 손을 들어 그 말을 잠시 멈추게 했습니다. 잠깐, 나 할 말이 있으니 먼저 들어봐. 내가 비록 현재는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지만 너에게 무시당할 정도로 무지하게 세상을 살지 않았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생각으로 누구에게든지 갑질하지 않고 공장에 청소하는 사람에게도 나는 깍듯이 대했다. 저는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첫 만남에서 밥상 앞에서 폴레스테롤 운운하던 일, 자주 오지도 않으면서 시골이 너무 멀어 힘들다고 했던 말들이 우리를 무시해서 그런 것이지 진정으로 멀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다. 너희 집과 결이 닿으다던 그 말, 명절마다 손 하나 까딱 안고 대수롭지 않게 자랑 삼아 내뱉은 친정에 대한 말들이 우리에겐 상처가 되었다. 그리고 아내가 담근 김치가 쓰레기통에 들어가던 그날 밤,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게 했는지 하나하나 차분하게 꺼냈지요. 그때 네가 그랬지. 조건이 맞는 사람들이 잘 사는데 우리 집안이랑 결이 다르다고. 며느리가 입술을 꾹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 나는 흑일이나 하는 시골 노이니까. 그런데 네가 농사일이라고 했던 그 땅값이 지금 얼마인지 알아? 그리고 네 아버지 회사 채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는 알고 왔나? 며느리의 눈이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아들이 엄마 김치 먹고 싶다고 해서 담근 김치 힘들게 들고 올라갔는데 비린내 나는 김치라고 하면서 쓰레기통에 버릴 때 우리는 피눈물을 흘렸다. 그런데 이제 와서 지금 네 친정 어렵다고 네가 개무시했던 시댁에 와서 우리에게 할 말은 없을 거라 생각한다. 라운지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을 꿇는 모양새가 되었지요. 제발 한 번만 도와달라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나는 너의 친정 일을 도와줄 능력도 없고 설령 있다고 할지라도 도와줄 마음이 전혀 없어. 그건 내가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네가 만든 결과니까.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평소에 마음을 잘 써야 한단다. 그 후의 일들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며느리 친정회사는 결국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더라고요. 채무를 감당할 방법이 끝내 없었던 겁니다.
며느리가 그토록 우리를 무시하며 자랑하던 집안 백화점 VIP 어머니와 고급차, 친정 아버지의 생활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저에게 정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자기 아내에게 많이 시달렸을 것이고 많이 힘들었겠지요. 아비가 도와줄 수도 있었는데 왜 그러지 않았냐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며느리와 아들은 얼마나 싸우고 갈등이 있었는지 결국 이혼 절차를 밟았는데 제가 원한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며느리가 진심으로 달라지기를 바랐던 마음이었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잘 살기를 바랐지 이혼해서 며느리의 꼴을 일도 없었지요. 그러나 사람이 바뀌는 건 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며느리에게 그 깨달음이 왔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깨달음이 없었기에 이혼이라는 결론을 내렸겠죠. 그러나 나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이 그 이후로 저는 단 한 번도 며느리에게 그렇게 대한 것에 대한 일을 후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들은 그해 겨울이 지나고 나서야 다시 내려왔는데요. 말없이 마당에 앉아 제 옆에서 한참을 있더니 아버지, 죄송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었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나 때문에 이혼을 했나 싶어 미안하기도 하였지만 그게 다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더 긴 말이 필요하지는 않았지요. 요즘 저는 다시 예전처럼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밭에 나가고 오후에는 서산에 해가 질 때 노을이 붉게 물드는 하늘을 바라보며 행복을 느낍니다. 아내가 끓여주는 된장찌개를 먹고 저녁에는 마루에 앉아 수없이 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을 바라보는 것도 멋집니다. 지난 겨울에 아내와 함께 마늘을 심었는데 올 봄에 파릇파릇하게 올라오는 걸 보니 참 흐뭇하더군요. 자연의 섭리는 이렇게 씨 뿌리면 나고 물을 먹으면 잘 자라고 정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연의 섭리대로 순리대로 살아가면 좋은데 남을 무시하고 헐뜯고 속이고 하는 것이 자연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며느리를 욕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속이 후련한 면이 없지 않았지만 그게 이 이야기의 핵심은 아닙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말, 저는 그 말을 어릴 때부터 들으며 자랐는데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그 말이 틀린 경우를 저는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무시하면 결국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찢게 되더라고요. 꼭 저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가 아니라 세상이 그냥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는 밭에 나갑니다. 해도 끝이 없는 농산일. 지금은 기계화가 되어 웬만한 것은 다 기계를 통해 하지만 그래도 손에 흙이 묻지 않을 수 없고 몸으로 해야 하는 일도 많지요. 누군가의 눈에는 여전히 무지한 농사꾼의 흙장난으로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농사는 정직합니다. 내가 가꾼 만큼 수확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중에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잖아요. 시골이 좋아 이곳에 이사를 왔고 나이가 있지만 놀 수 없어 일을 합니다. 만일 내가 돈이 없어 농사를 안 지으면 먹을 게 없어 굶어 죽을 수 있기에 농사를 짓는다면 일 자체가 힘들고 괴로웠을 텐데 소일 삼아 하는 거라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보람됩니다. 이 땅이 저를 먹여 살리고 저를 지켜주고 결정적인 순간에 제 편이 되어 주었으니까요. 아들이 결혼에 실패를 안 했다면 더없이 좋았을 텐데, 아니, 안 한 게 좋은 게 아니라 다른 며느리를 만나 잘 살았다면 좋았을 거란 말이 더 맞는 말 같네요. 지금 며느리와는 헤어진 게 잘한 것 같긴 합니다. 이왕 헤어졌으니 지금이라도 좋은 사람 만나면 된다고 생각하니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인생은 길고 사람은 겉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 같아요. 그것만 기억해 주셔도 제가 이 긴 이야기를 꺼낸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